네, 저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에폭시라고 하는 이제 여러 데이터 스토어에서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 베이스 스토어들에서 이제 ACID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번에 PVLDB에 발표가 됐고요. 이 논문이 조금 시사하는 바가 조금 큰 게, 다만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가 뭐 여러 가지 DB에서 뭐 다양한 트랜잭션을 제공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 연구자들이 요분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그레스QL을 만드신 분이고요. 요분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분산 컴퓨팅과 뭐 DB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DB에 걸쳐서 이런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것이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논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그라운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쭉 이제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들을 쭉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논문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일단은 동시성 제어, DB에서 동시성 제어를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옵티미스틱한 컨커런시 컨트롤 방법이 있고요. 패시미스틱한 컨커런시 컨트롤 방법이 있습니다. 옵티미스틱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근하더라도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읽는 시점에 락을 걸거나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수정하는 시점에서 검사를 해서 이 해당 그 도큐먼트가 레코드가 충돌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제 동시성을 제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 이제 MVCC 멀티 버전 컨커런시 컨트롤이 이와 같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패시미스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수정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읽는 시점에 락을 걸어서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투페이지 락킹이라든가 투페이지 커밋 방식이 모두 패시미스틱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를 보면은 투페이지 커밋 방식이 있는데요. 데이터를 쓰겠다고 OK를 받으면은 프리페어를 거치고 일정의 이규직션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밋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멀티 버전 컨커런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 레코드를 새로 인서트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에 이 레코드를 덮어 씌우거나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버전의 레코드를 만들어서 이 레코드를 읽을 때 이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식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해당 논문에서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에폭시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하는 이 모든 요청들은 이 심 레이어라고 하는 곳을 거치게 됩니다. 이 심 레이어 중에서도 이 프라이머리 DB에 있는 이 심 레이어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디네이터가 트랜잭션을 열고 닫고 열고 커밋하고 어보트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심 레이어는 각 이제 그 세컨더리 DB들에서 CRUD를 수행을 할 때 해당하는 버전의 레코드에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메타데이터를 필터링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노드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을 해서 아예 고정을 시켜놨고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 스냅샷이라든가 트랜잭션들의 그런 라이프 사이클들을 모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세컨더리 노드 같은 경우에는 헤테로지니어스한 DB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DB들을 사용할 때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싱글 오브젝트에 대한 라이트가 듀러블하고 리니얼라이저블 할 것. 또한 유니크 키로 인해서 모든 레코드가 구분될 것. 그리고 에폭시로 접근하는 테이블은 딱 이제 익스클러시브하게 에폭시로만 접근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또한 레코드에 메타데이터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고 이 메타데이터를 필터링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조건들이 있으면은 모두 세컨더리 DB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몽고DB와 엘라스틱서치,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리고
SQL 네 가지에다가 이 세컨더리 DB를 적용을 시켰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에폭시에 접근하게 되는 이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가 프라이머리 노드에다가 무조건 트랜잭션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프라이머리 노드를 통해서 코디네이터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심으로 전달이 되면은 거기에서 세컨더리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리고 역순으로 해서 코디네이터에서 마지막으로 리턴을 하게 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리드 온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갱신하거나 뭐 인서트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없는 리드 온리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세컨더리 심으로 전달이 되어서 바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쿼리나 업데이트, 딜리트를 볼 때 이 쿼리에서 보면은 레코드 버전 인 더 트랜잭션 스냅샷, 이 트랜잭션을 걸 때 있는 이 프라이머리의 노드에 저장이 되는 그 스냅샷에 있는 트랜잭션만 볼 수 있도록 이제 쿼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예시인데요. 트랜잭션을 열고 쿼리를 날리면은 이제 뭐 커밋 트랜잭션을 하고 뭐 false를 리턴을 하고 뭐 업데이트를 하고 뭐 그런 식의 일련의 예시를 보여주는 뭐 그런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폭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이 에폭시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의 데이터 스트럭처가 추가로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스냅샷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트랜잭션이 시작될 때 이전의 트랜잭션들에 대한 정보를 캡처해 놓은 캡처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 위가 그 해당 스냅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스냅샷에는 총 크게 세 가지의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xmin, 스냅샷을 찍는 시점에서 가장 오래된 액티브 트랜잭션 ID가 xmin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 리센트 트랜잭션들은 쓰는 이제 xmin보다가 큰 커밋된 트랜잭션 아이디들을 이제 리센트 트랜잭션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리센트 트랜잭션보다가 하나 큰 바로 다음에 트랜잭션 아이디를 xmax라고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거를 기준으로 데이터들을 필터링 합니다. 레코드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냅샷이 프라이머리 노드에 저장이 되는 거라고 하면은 레코드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레코드와 함께 세컨더리 노드에 저장이 되는 트랜잭션 아이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긴 트랜잭션은 해당 레코드를 새로운 버전으로 갱신한, 아까 전에 멀티 버전 컨커런시 컨트롤에서 새롭게 버전을 갱신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갱신한 트랜잭션 아이디를 비긴 트랜잭션에 저장을 하고요. 엔드 트랜잭션은 해당 레코드를 해당 레코드를 수정한 트랜잭션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마이크로웨이브 낫비지블과 비지블이 있는데요. 낫비지블한 경우에는 엔드 트랜잭션이 현재 T11이라고 하는 이 트랜잭션 아이디가 있을 때 트랜잭션 8에서 수정이 되었고, 이게 이제 트랜잭션 8번에서 수정이 되었고 얘는 아직 수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 두 번째 이 주황색의 마이크로웨이브를 볼 필요 없이 이 파란색의 마이크로웨이브에만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레코드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스냅샷과 레코드 메타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아이솔레이션을 지원을 한다라고 이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느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트랜잭션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오퍼레이션을 수행한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하고 커밋을 하거나 어벌트를 시키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트랜잭션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였던 요 스냅샷, 트랜잭션을 거는 시점에 이 스냅샷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스냅샷은 코디네이터의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의 메모리에 저장된 거를 이제 각 세컨더리 노드에다가 뭐 캐시를 시켜서 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일단 코디네이터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걸면은 트랜잭션 아이디를 새로 생성을 하고 트랜잭션 컨텍스트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현재 xmin, xmax 트랜잭션, 리센트 트랜잭션들을 이제 저장을 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오퍼레이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혹은 인서트가 있고요.
딜리트, 쿼리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나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를 새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버전의 레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레코드를 생성하게 되고요. 키와 그리고 해당하는 레코드의 값, 그리고 비긴 트랜잭션은 현재 트랜잭션의 아이디, 그리고 엔드 트랜잭션은 입력되지 않은 상태의 레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키에 대해서 라이트락을 걸게 되고요. 이전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올드 데이터가 있으면은 해당 올드 데이터의 엔드 트랜잭션을 현재 트랜잭션 아이디로 변경을 한 다음에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하게 됩니다. 만약에 라이트락이 걸리지 않으면은 바로 이 해당 트랜잭션은 어볼트 되게 되고요.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실제로 삭제하는 게 아니라 마킹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에 대해서 라이트락을 건 다음에 키를 조회를 하고요. 키를 조회를 할 때는 이제 트랜잭션, 엔드 트랜잭션이 없어야겠죠. 엔드 트랜잭션이 있는 데이터는 이미 변경이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를 삭제를 하기 위해서 엔드 트랜잭션이 없는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엔드 트랜잭션을 현재 트랜잭션 아이디로 변경을 해주는 식으로 마킹을 하고, 이거는 차후에 가비지 컬렉션을 통해서 이 해당 딜리트된 데이터들을 모두 다 실제로 지우게 됩니다. 쿼리는 이제 실제로 조건에 따라서 값을 조회하게 되는데요. 이 아래의 조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새로 제가 좀 이해가 쉽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쿼리를 할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트랜잭션 이 레코드를 이제 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앞에 있는 이것부터 보게 되면은 비긴 트랜잭션이 x민보다가 그냥 가장 오래된 얘보다가 일찍 시작된 트랜잭션, 비긴 트랜잭션이 이것보다가 일찍 시작된 애라거나, 아니면은 비긴 트랜잭션이 최근에 커밋된 애에 속해 돼 있거나, 비긴 트랜잭션이 현재 트랜잭션인 경우 중에 하나랑, 그리고 이 엔드 트랜잭션이 x민보다가 큰, 그러니까 얘가 일단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는 했지만 일단 무한대로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엔드 트랜잭션이 이 x민이 이 해당 레코드를 수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조건입니다. 얘 같은 경우 이 두 번째 이제 리센트 트랜잭션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커밋이 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드 트랜잭션이 현재 트랜잭션이 아닌라는 얘기는, 엔드 트랜잭션을 아까 전에 새로운 데이터를 인서트를 할 때 엔드 트랜잭션을 현재 트랜잭션 아이디로 변경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엔드 트랜잭션이 현재 트랜잭션의 아이디인 경우에는 이전에 있는 오퍼레이션으로 인해서 해당 그 데이터가 갱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된 올드 데이터를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이 레코드를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오퍼레이션들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과 커밋 어볼트가 있는데, 밸리데이션은 일단은 컨커런시 컨트롤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옵티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시미스틱과 다르게 라이트 컴플리트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시작 전에 해당 키에 대한 이제 라이트 락, 익스클러시브 락을 획득을 하게 되고요. 락 획득에 실패할 경우에는 바로 어볼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트랜잭션 완료 시 밸리데이션 락을 추가로 다시 한번 획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레코드들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락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트랜잭션의 밸리데이션 락을 걸고 나서 검사를 하는 이유가 트랜잭션의 스냅샷에 없는 다른 트랜잭션,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이 스냅샷이 찍힌 이후에 데이터가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서 커밋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밸리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증이 통과된 경우에는 임시로 커밋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로 커밋을 해놓고 나서 마킹을 해놓고 나서 이후에 충돌이 발생된다라고 이제 감지된 경우 코디네이터에서 해당 임시 커밋을 어볼트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볼트를 시키게 되면은 밸리데이션 페일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더라도 이 데이터에 락이 걸려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세컨더리에서 밸리데이션 락을 잡고 이제 뭐 이 과정이 이제 그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서 커밋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변경이 되었으면은 밸리드를 false로 지정을 해서 밸리드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어베일러빌리티와 폴트 페일리어 리커버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커밋과 어보트랑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밋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에다가 해당 트랜잭션들을 모두 커밋을 하고 이제 세컨더리 안에 있는 모든 라이트락을 릴리즈를 하게 되는데요. 어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컨더리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그 마킹되어 있던, 그러니까 이전에 변경한 모든 값들을 원래대로 돌리는, 이게 이제 원래대로 돌리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엔드 트랜잭션이 해당 트랜잭션 아이디인 경우에는 딜리트를 하고, 뭐 엔드 트랜잭션이 비긴 트랜잭션이 이거인 경우 딜리트를 하고, 엔드 트랜잭션이 이거인 경우에는 엔드 트랜잭션을 다시 무한대로 변경해 주는 식으로 뭐 이렇게 어보트를 시키게 된, 원상복구를 시키게 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페일리어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쉽게 복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컨더리 노드에서 페일리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컨더리 스토어를 포함하지 않는 트랜잭션들은 그냥 진행을 하게 되고요. 페일리어가 감지되면은 코디네이터에서 해당 세컨더리 노드가 포함된 모든 액티브 트랜잭션을 어보트를 시킵니다. 어보트가 되게 되면은 이제 스냅샷에 어보트가 됐다고 표시가 되겠죠. 그러고 이제 복구한 다음에 코디네이터한테 이제 그 해당 세컨더리 스토어의 심 레이어에서 커미티드 트랜잭션 리스트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커미티드 트랜잭션 리스트를 받아서 어보트된 트랜잭션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 다 어보트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에폭시에서 별도로 로깅을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코디네이터에 있는 이 스냅샷이 이 소스 오브 트루스가 되기 때문에 이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복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간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라이머리 스토어에서 페일리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컨더리 스토어에 대한 리드 온리 트랜잭션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진행을 하게 되고요. 페일리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든 세컨더리 스토어의 심 레이어에서 모든 액티브 트랜잭션을 어보트하고 롤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이 프라이머리 노드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노드는 포스트그레스QL로 ACID를 지원을 한다고 ACID를 보장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커미티드 트랜잭션이 리스트가 복구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별도의 로깅이 필요 없이 프라이머리의 고유한 리커버리에 의해서 전체가 다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프라이머리가 페일리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구조가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가비지 컬렉션인데요. 오버라이트를 하는 대신에 3버전의 레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전 트랜잭션에 있는 올드 데이트 된 그런 레코드들을 모두 지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걸 어떻게 추적을 하느냐? 모든 트랜잭션의 스냅샷에 해당 레코드의 엔드 트랜잭션이 존재할 경우에는 아웃데이티드 레코드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든 트랜잭션들, 코디네이터에서 모든 트랜잭션들을 스캔을 해서 전체 트랜잭션이 갖고 있는 그런 Xmin 값을 조회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글로벌 Xmin 이겠죠. 그래서 글로벌 X민보다가 작은 엔드 트랜잭션을 가진 그런 레코드들을 모두 다 삭제하는 식으로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커렉트니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 해당 프로토콜이 아이솔레이션과 아토미시티 듀러빌리티를 지원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항상 트랜잭션이 시작되는 시점에 스냅샷을 기준으로 커밋된 데이터만 읽기 때문에 그런 언커미티드 데이터를 읽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커밋을 시도할 경우에 라이트 컨플릭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발생하더라도 모두 다 어버트를 시키기 때문에 이 아이솔레이션이 보장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토미시티와 듀러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함께 설명이 되고는 하는데요. 결국에 코디네이터의 디시전에 의해서 디시전에 의해서 전체 DB가 결국 이 코디네이터의 디시전에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어토미시티를 보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프로세스가 자체적으로 이제 커밋된 데이터를 리버트를 시킬 수가 없고 코디네이터에 의해서만 어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토미시티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또한 커밋 디시전은 모든 프로세스가 동의를 해야지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모든 페일러가 복구되고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페일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에 이 코디네이터의 디시전에 의해서 전체 DB가 통일화된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어토미시티를 결국에 보장을 하고 듀러빌리티도 보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리미테이션을 제시를 하는데요. 일단 세컨더리 스토어 테이블에 익스클러시브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에폭시를 통해서 생성된 테이블은 에폭시를 통해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엔드 트랜잭션과 비긴 트랜잭션을 통해서 해당 레코드의 버전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근할 경우에 중복된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으며 그러니까 완전 아웃데이트된 데이터도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스토어의 테이블에 접근할 때는 익스클러시브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고요.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모든 오퍼레이션들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모든 레코드들을 구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컨스트레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스토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퓨처웍스로 두겠다라고 논문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 이제 각 DB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했나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포스트그레스QL을 고정적으로 프라이머리 스토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폭시에서 사용하는 X민과 Xmax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그레스 내부 구현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구현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내부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리피터블 리드 일반적으로 이제 MVCC를 적용하는 그런 수준의 레벨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대신 어버티드 트랜잭션이 이 액티브한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어버티드 된 경우에도 모든 그 데이터들을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어버티드 된 것도 이 원복이 되기 전까지는 액티브 트랜잭션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포스트그레스QL에는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구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코디네이터가 모든 트랜잭션을 관찰하다가 어떤 트랜잭션에서 어버트가 발생될 경우 해당 어버트된 트랜잭션 아이디를 포스트그레스QL 내부에 구현되어 있는 XIP 리스트, 액티브 트랜잭션 리스트에 해당 트랜잭션 아이디를 추가를 하는 식으로 이 스냅샷에 추가 구현을 해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엘라스틱서치와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내부 도큐먼트에 엔드 트랜잭션과 비긴 트랜잭션을 추가로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엘라스틱서치 같은 경우에는 뉴메릭 필드에 대해서 자체적인 인덱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비긴 트랜잭션과 엔드 트랜잭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바이너리 트리 인덱스를 구축을 하여서 효율적으로 서치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도 적용을 시켰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키밸류 페어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메타데이터 필터링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마찬가지로 AWS S3와 애저의 BLOB 스토리지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이런 것도 모두 다 메타데이터 필터링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엔드 트랜잭션과 비긴 트랜잭션과 같은 이런 메타데이터들을 프라이머리 스토어인 포스트그레스QL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MySQL에도 이제 이 에폭시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긴 트랜잭션과 엔드 트랜잭션을 이제 컬럼을 생성을 해서 추가로 저장을 했다고 하고요. MySQL의 아이솔레이션 레벨도
PostgreSQL과 마찬가지로 리피터블 리드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MySQL 자체 트랜잭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싱글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디스크 IO들을 최소화시켜서 좀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모두 MySQL의 그런 제너릭한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실험입니다. 일단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트랜잭션을 걸지 않을 때, 트랜잭션이 없이 동작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삼았습니다. 일단 ACID가 보장이 안 되고 뭐라 해야 되지? 데이터 어노멀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XA 베이스드 매니저인 비트로닉스라고 하는 이 매니저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XA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디드 아키텍처의 줄임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2PC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개의 DB에서 2PC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모든 이 XA 베이스드 매니저가 어토미시티는 지원을 하지만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논문에서는 해당 구조가 아이솔레이션도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XA 베이스드 매니저와 유사한 성능을 낸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 워크로드입니다. 일단 멀티 DBMS TPCC를 먼저 활용을 해서 이제 XA 베이스드 매니저와 비교를 했고요. 40개의 웨어하우스를 각각 포스트그레스QL과 MySQL에 20개씩 절반씩 로드를 해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TPCC에 있는 모든 그런 펑션을 사용한 게 아니라 뉴오더와 페이먼트가 전체 그런 트랜잭션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각각 50%씩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과 카트 프로필이라고 하는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워크로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워크로드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게 되는 마이크로 서비스 활용경을 가정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워크로드라고 합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80%의 서치와 20%의 레저베이션이 들어가게 되고요. 서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그레스와 몽고에서 서치를 하게 됩니다.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그레스QL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몽고에다가 인서트를 하는 식으로 수행이 되고요. 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 서치와 애드, 88%의 체크아웃, 2%의 카탈로그 인서트 업데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치와 애드는 서치 인서트 업데이트를 포스트그레스QL에서 수행을 하고요. ES에서 해당 품목을 서치하는 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체크아웃은 이제 서치하고 딜리트를 한 다음에 두 번의 인서트를 포스트그레스QL에서 수행을 하고요.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그레스QL과 ES 모두에다가 인서트 업데이트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의 서치, 5%의 인서트, 5%의 업데이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GCS에서 프로필 사진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치, 인서트, 업데이트 각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먼저 멀티 DBMS TPCC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일단 이 XA 베이스드 매니저에 비해서 7% 높은 스루풋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여기 표에 보시면은 에폭시의 50% 레이턴시와 99% 레이턴시,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좋은 건데, 일단 어쨌든 간에 노 트랜잭션을 할 때에 비해서는 당연히 퍼포먼스는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이 어노멀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XA와 비교하는 점이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요. XA에 비해서 뭐 스루풋이 좀 더 높다, 레이턴시도 조금 더 낮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XA 베이스드 매니저들과 이제 그 제안하는 에폭시에서의 그런 거를 이제 좀 수행 시간을 해체 분석한 건데요. 프리페어와 커밋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에 비해서 이그지큐션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짧게 든다. 비율상으로는 이 수행하는 게 훨씬 더 긴데요. 왜냐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두 번의 업데이트와 인서트를 수행을 할 때 여러 번의 메타데이터를 통한 필터링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래도 보면은 뉴오더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동작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XA에 비해서 이 에폭시에서 훨씬 더 많은 이 시간을 소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메타데이터와 인덱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벤치마크인데요. 여기 앞에서 멀티 DBMS TPCC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모두 다 트랜잭셔널 DB입니다. MySQL과 PostgreSQL을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한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논 트랜잭셔널 DB와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한 그런 실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잭션이 없을 때와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쇼핑카트 오퍼레이션과 뭐 호텔 서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의 이 오버헤드의 이 스루풋이라든가 레이턴시의 오버헤드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오버헤드를 보입니다. 거의 이제 노 트랜잭션과 동일한 수준의 레이턴시와 스루풋을 보이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워크로드 내에서 라이트와 업데이트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상대적으로 적게 관측이 된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와 업데이트에 대해서 해체 분석을 또 진행을 하는데요. 라이트 퍼센티지를 높일수록 이제 그 오버헤드의 비율이 커지게 됩니다. 2% 라이트일 때 10%의 오버헤드인 거에 비해서 17%의 오버헤드가 발생되게 되고요. 카트 같은 경우에는 ES죠. ES인데 이제 50%로 라이트 비율을 높일 경우 72%까지 거의 7배 가까이 이 오버헤드가 증가하게 되면서 라이트의 비율이 높이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오버헤드를 많이 가져다 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이제 워크로드에 의한 벤치마크이고 요거는 마이크로 벤치마크 개별 오퍼레이션들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그런 벤치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당연히 이제 레이턴시가 낮고 그 뭐냐 레이턴시가 높고 스루풋이 낮죠. 근데 특히 업데이트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 업데이트가 이제 엔드 트랜잭션을 변경하고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해야 하는, 그러니까 도큐먼트를 업데이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큐먼트를 이제 인서트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를 수행을 할 때 오버헤드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CS에서 리드 5%로 가장 적은 평균 그 오버헤드를 보였고, 리드 할 때는 3%에서 21%, 인서트 할 때는 25에서 76%, 업데이트 할 때는 120에서 250% 가까이 되는 오버헤드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퍼포먼스 브레이크다운을 했을 때 이 몽고DB에서 인서트와 업데이트를 수행을 할 때입니다. 보면은 레코드를 인서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고 인덱스 업데이트는 똑같이 이루어지지만 이제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때 했던 것처럼 메타데이터와 인덱스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오버헤드가 들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이트 컴플리트 키가 계속해서 겹치는 경우에 대해서 또 분석을 했는데요. 키 스페이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당연히 스루풋이 떨어지게 되지만 이제 10만 개의 키에서는 이제 1.5배 정도 노 트랜잭션에 비해서 1.5배 정도 느린 대신에 이제 0%에 가까운 어보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키 스페이스가 100 정도로 줄었을 때 78% 그러니까 거의 80%에 가까운 이 에폭시에서 어보트가 일어나고 11%에 가까운 포스트그레스에서 어보트가 발생이 되고 거의 2배 가까이 느린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키 스페이스가 넓은, 그러니까 스큐드한 그런 워크로드보다는 좀 유니폼한
워크로드에 좀 더 적합하다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요.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분석도 했는데 코어가 이제 8개일 때부터 60개일 때까지를 분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만 개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코어가 8개일 때는 1.2배에서 60개의 코어일 때는 1.2배로 차이가 줄어들면서 스케일업을 하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스토리지 오버헤드 같은 경우에는 몽고DB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바닐라한 그런 기존 도큐먼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큐먼트당 한 118바이트 정도를 평균적으로 차지하는데 에폭시를 하게 되면은 한 136바이트로 한 10% 정도 더 소모를 하게 된다라고 저자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논문의 결론 그리고 메인 컨트리뷰션을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MVCC를 기반으로 하고 ACID를 지원을 하는 멀티 DBMS 트랜잭션 프로토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스트그레스QL, MySQL, 엘라스틱서치, 몽고DB, GCS 총 5개의 헤테로지니어스한 DB에다 적용을 했고요. 기존 익스텐디드 아키텍처에 비해서 아이솔레이션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성능이 뛰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의 실험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에폭시가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였다는 게 이 해당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졸업한 이재규 학생의 연구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포커스를 잡고 있는 부분이 이재규 학생의 연구는 그러니까 NoSQL에다가 트랜잭션을 적용시키는 게 1차적인 목표인데 비해서 요거는 이제 멀티 DBMS에다가 트랜잭션을 적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또한 이재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엘라스틱 서치만 가지고 썼는데 여기에서는 포스트그레스QL과 함께 사용을 했다는 점이 구현상에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많이 다른 논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양이 조금 많긴 했지만 오늘 발표 제가 준비한 발표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면 이제부터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논문을 이틀 전에 주지 않았나요? 네. 이틀 만에 이걸 읽고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논문이 근데 사실 네. 네,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이재규 학생 논문에 보면 엘라스틱 서치만 쓰고 있긴 한데 그 픽스드 마스터 아키텍처라는 걸 제안하거든요. 그 거기에서 그 고정시킨 그 구조 자체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프라이머리를 포스트그레스를 쓰고 있는 것과 개념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좀 기분이 나쁜 게 이게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ES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ES는 뭐 컨시스턴시는 잘 지원하지 않는 앤데 그걸 가지고 하려고 엄청 고생을 했죠. 이재규 학생이. 얘네는 그거를 포스트그레스로 좀 쉽게 풀면서 그러니까 되게 노련한 게 전체적으로 논문 구성이 워낙 뭐 이쪽에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뭐 저자들 몇몇만 봐도 화려한 구성인데 어,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멀티 DBMS 아키텍처로 풀어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걸 해봤으니까 완전히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해본 건데 그 어떤 구현의 난이도 면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ES는 완전히 그쪽 트랜잭션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바텀업으로 다 만들었다면 얘네들은 포스트그레스를 기반으로 나머지만 채워 넣은 거거든요. 좀 약오르네요, 이걸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MVCC 기반의 그 트랜잭션 지원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상당히 유사해요. 그 우리가 VLDB 한번 리뷰를 거쳤는데 이거 발표 언제 됐죠? 이번에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가 된 게 링크가 올라온 게 얼마 안 23년 됐기 네. 때문에 그게 되게 유사한데 우리도 액티브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유사한 개념이 있고 어쨌든 그 트랜잭션 관리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실 TPCC를 완전하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TPCC를 지원하는데 보면 되게 파셜하게 실험을 했죠. 전체를 다 실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벤치마크를 추가로 또 도입을 했는데 좀 매뉴얼하게 딱 그 세팅에 맞춰가지고 하면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구성을 그렇게 잘 한 거죠.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멀티 DBMS를 다루는데 실험에서는 딱 2개씩만 쓴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개의 그러니까 DB에다가 동시에 한 번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2개씩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벤치마크 슬레이브가 같은 딱 경우에는 2개만 있는 거죠. 모든 경우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그 DB에다가만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식으로 워크로드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이 논문이 더 좋아 보인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이 XA 구조는 원래 멀티 DBMS를 지원하나요? XA 구조 자체가 멀티 DBMS를 적용을 해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는 매니저마다 실험을 조금 어떻게 다른데 일부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지원해주는 DB로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그레스랑 MySQL에 대해서만 했나 보네. 네, 그렇습니다. 이 TPCC도 이제 포스트그레스QL과 MySQL 20개씩 로드해놓고 이것만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얘네들 그 TPCC 실험하는데 TPMC 측정된 게 있나요? TPMC는 측정된 게 없습니다. 그냥 스루풋이랑 레이턴시로 보였는데 아마 스루풋이 아무래도 이제 전체 구현을 한 게 아니라 일부만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 TPCC 카운슬에서 제안하는 이제 얘기하는 대로 그 TPMC를 측정을 아마 못할 겁니다. 못할 것 같죠. 네, 잘 참고할 만한 논문이네요. 일단 질문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재밌는 방향이고 사실은 이제 이재규 학생이 원래 그 논문을 좀 더 빨리 끝내고 본인이 하겠다고 했던 게 요거랑도 약간은 좀 다른데 이미의 NoSQL 시스템과 어떤 연동되는 그런 NoSQL에 특화된 일종의 멀티 NoSQL 같은 걸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까지 못 가긴 했는데 이제 이런 연구 봐도 뭐 그런 연구 방향성 자체가 좀 틀리지 않았다는 좀 하나의 실예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더 연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다른 오늘은 질문이 하나도 없네요. 다 잘 들었나요? 어디 보자.